흔히 뭐 쌍방폭행, 쌍방과실 있잖아요. 네. 한 예로 만약에 제가 변호사님을 이렇게 밀쳤어요. 근데 밀치는 것도 폭행에 속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밀쳤는데 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잡히는 거고 어느 책임인 거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캐슬 독트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성과 같다.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정당방위 총으로 쏴주고 상관없어요. 이제 뭐 강도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캐슬 독트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평화주의적이 헌법도 뭐라고 쓰냐 싸우지 말라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방어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도망치거나 제지하는 데서 멈춰야지 같이 때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방어할 의사가 있었다 보는 게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전환됐다라고 봐버려요. 과실이 몇 퍼센트냐 물어보셨죠? 100%입니다. 때리는 집에 순간 강도가 들어왔어요. 네. 내가 반 죽였어요. 안 그, 됩니다. 전 처벌받나요? 잡고 제압한 데서 그쳐야지. 우리나라에 2, 3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빨랫대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약간 가벼운 알루미늄 된 거. 이걸로 예, 맞아요. 반 죽여놔서 이분이 뇌사 친누나 보호하려고 하다가 네, 뇌상태 빠져가지고. 근데 이 경우에 과연 정당방위냐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가지고. 왜냐면 한밤중에 강도가 뭔가 물건을 들고 왔다 이랬을 때는 뭔가 제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뇌사에 빠진다든지 뭐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 요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야씨 나는 정당방위인데 내가 왜 또 손해배상 해줘야 돼? 왜 내가 입건됐지라는 말을 피하시려면은 마지막 허용된 선이 묶는 거. 빨리 제압해서 묶어야 돼요. 그 이상을 넘어서 때리거나 하는 건 그때부터 가해라고 봐버립니다. 쌍방폭행을 하면 둘 다 전과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폭행은요. 물건을 쓰면 안 되고요.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그때보다 합의해도 사건이 안 없어져요. 상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치는 거랑 책으로 치는 거랑 또 다른 거겠네요.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그러는데 물론 제 책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두꺼운 책, 프린트기, 모니터. 그건 또 가중처벌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그래서 흉기라든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준이 다 다르면 당구 큐대로 때리고 뭐 이런 것도 빠따로 때리고 이런 것도 있고 맥주병 때리는 것도 있는데 깨진 맥주병 때리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위험한 물건이고요. 안 깨진 걸로 때렸을 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도구를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때리면 안 되고 묶는 게 최소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때리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상해가 되는 순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합의도 안 없어져요. 폭행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폭행이라는 거는 이게 접촉의 폭행이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유형력 해서 모두 폭행입니다. 이게 지금 폭행이에요. 겁주는 것도요? 이게 폭행이에요. 이게 개판 유형력 거죠? 아니요. 이건 이제 위협이지만은 내 유형력 했는데 빗나갔어요. 폭행. 신체를 향해서 날라오는 공기가 날라와도 폭행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멱살 잡거나 다 폭행이네요. 정확한 정의 유형력 행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거든요. 근데 유형력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순간 폭행, 주먹 휘둘렀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피했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 피했다. 폭행이야, 폭행. 왜냐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피하는 스킬이 좋아가지고 다 피했어요. 그럼 피해를 안 받았어요. 이런 폭행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못 피해서 다 맞으면 폭행.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피해를 받은 거니까. 다만 내가 잘 피했고 못 피했고 차이니까. 유형력을 행사하는 순간 폭행이다. 그리고 폭행전 재밌는 게 발사되는 순간 바로 폭행이에요. 상해죄라 그래서 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멍이 들거나 진단서 최소 2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폭행은 이제 그런 걸 묻죠. 근데 만약에 누가 날 때렸어요. 네. 나도 때렸어요. 네. 같이 갔어요. 네. 쌍방폭행으로. 우리 그냥 서로 처벌하지 맙시다 하고 그럼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진단서 안 떼면 돼요. 증거 진단서가 들어오면 왜 경찰이 보세요. 증거가 들어왔는데 이걸 돌려보내서 찢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러면은 공용문서 파괴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처벌돼요. 직무유기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직위가 해제돼요. 서류를 안 넣고 서로 맞았어도 폭행 정도에 불과하다. 없던 일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되면 고소를 안 하면 별 문제 안 생겨. 고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안 넣은 상태에서 그냥 싸웠는데 이거 없던 일로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상관없죠. 쌍방폭행이었을 때 먼저 친 사람이 더 처벌받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먼저 친 사람과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죽도록 팼는데 내가 한 대 때렸다. 이러면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쌍방폭행 문제되는 경우 서로 치고받고 이런 거여서 물론 이걸 유발한 사람을 좀 더 보긴 하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피하거나.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더러워서 피한다. 근데 대부분 쌍방폭행 언제 생기냐면요. 술 먹고 생겨요. 평소에 쌍방폭행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내 주먹 파워도 모르고 싸운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술 먹으면 그걸 넘어서거든요. 꼭 술 먹다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 생기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시비 붙은 사람끼리 쌍방폭행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싸워요. 맞아. 말리다가 이거 봐라 이러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친구 도와주려다가 지금 전과자 되는. 그 두 명이서 하나 때리면 또 그러면은 그때부터 집단 폭행이 되는 심해집니다. 거죠. 그 특수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 3명이 때리면 진짜 심각해져요. 2-3명이 같이 때리고 이러면 더 다구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먹보다는 말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증거를 최대한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다른 변호사님이 이제 블랙박스로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재밌는 사건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결국에 흥분하면 이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다. 근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데 그 친구의 증언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은 3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3명이 거짓말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진술을 믿는 데는 좀 신중합니다. 친구니까 친구 편 들어주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진술서가 아니라 가게 사장님 진술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 그 테이블을 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시비 걸어서 주먹을 날리고 있다. 이런 진술서가 있어야지 내 친구가 나한테 유리하게 써주겠죠. 그런 것들. 좀 유치한 질문인데 아무도 없고 단둘만 있었는데 맞았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 근데 내가 진술했어요. 이것도 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돼. 되게. 진단서가 있고. 맞았다는 건 명백하니까 내가 어디다 막 옛날 투값 생각처럼 지가 머리 막 들이받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 대신에 그때는 동기나 정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싸웠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만약에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방에서 예를 들어 10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됐다 이러면 이게 이 사람 정가도 없고 되게 착한 사람이고 회사도 잘 다니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불러보니까 막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막 정가 사기 전과 한 3범쯤 되고 평소에 거짓말이고 앞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이 사람만 믿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행적들이라든지 범죄의 동기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수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 매뉴얼도 다 존재하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상적인 사건을 물어보셨지만은 되긴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폭행 사건. 성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 사실상 없어요. 물론 어떤 진짜 정신 나간 사이코들은 막 CCTV가 있고 모든 게 촬영된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라 성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경우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는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요즘엔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내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그때 뭘 보냐면요. 이 사람 말이 바뀐지 안 바뀐지 되게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기억이 쇠퇴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진술이 굳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저를 뭐 오른손으로 이렇게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추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되니까는 오른손 뭐 검지 손가락으로 제 목을 붙잡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 뭐 스윙을 어떻게 머리를 휘둘러서 어디를 맞아가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갈수록 뭔가 굳혀야 되는 건 안 맞잖아요. 지어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 어떤 때는 머리채를 붙잡았다, 어떤 때는 치마를 당겼다, 어떤 때는 브래지를 당겼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진술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전후에 모순이 없는지, 객관적인 사정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모텔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합석을 해가지고 술 먹다 모텔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 그랬는데 여자가 자기 발로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다가 자기가 결정하고 물론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 웃으면서 나 하하호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해하고 그다음 카톡도 딱 봤더니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하고 앞으로 만나고 잘 사귀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안 사줬다고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 전후 사정을 다 봤는데 안 맞잖아요. 이 사람 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는지 객관적 사정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말이 틀렸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갈수록 자세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믿는 거죠. 세 가지만 지킨다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